일본에서 진행된 비공식 실험 결과가 유출되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은 서둘러 긴급 성명을 발표했고, 정부는 정보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관련자들의 언행을 강도 높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실험에 동참했던 참가자들의 정체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천재들이 그 실험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실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조용히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실험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류신아이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언어정보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죠. 38세의 여성 언어학자로 중국의 명문 언어학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어와 문자가 저의 삶 전체였어요. 문자학, 언어정보체계, 한자 인지구조 연구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중국 문자문화유산 보존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죠.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와 유엔 문화언어협력체에 파견된 경험도 있고요. 27살에 부교수가 되었고 33살에 정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중국 내 가장 주목받는 언어학자 중 한 명이죠. 저는 냉정하고 논리적인 성격이에요. 감성보다는 구조와 논리를 중시하며 효율성과 체계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 합니다. 타인의 반박보다는 데이터에만 설득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일단 궁금증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성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자는 제 정체성이었어요. 5살 때 이미 1500자를 썼고 12살에는 4000자를 능숙하게 다뤘죠. 제 주변 어른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고 문화다. 우리 조상이 5000년간 지켜온 지혜의 결정체다. 명문 사립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선생님이 세계 여러 문자를 소개하셨어요. 아랍어, 러시아어, 그리고 한글까지. 선생님은 한글을 보여주며 말했죠. 이건 조선 백성들이 쓰던 문자입니다. 누구나 배우기 쉽게 만들었대요. 그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나 쉽게 쓴다는 건 고급 언어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학생들이 웃었고 선생님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한글은 제 기억 속에서 기호에 불과한 글자로 남았습니다. 북경대에 입학한 후 저는 한자 연구에 몰두했어요. 한자의 복잡성과 아름다움, 그 깊은 철학적 의미에 매료되었죠. 석사 논문은 디지털 시대 한자 보존 기술이었고 박사 논문은 인공지능을 통한 한자 인지 메커니즘 연구였습니다. 모두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어요. 중국 중앙방송의 다큐멘터리 문자의 힘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류 교수님, 한자가 디지털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자는 살아남을 뿐 아니라 미래의 문자가 될 겁니다. 한자는 그림이자 철학이니까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세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유엔 언어보존위원회의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보편적이다. 동료들은 붕괴했지만 저는 겉으로는 비웃는 척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보편적? 말도 안 돼. 단순한 건 미개한 거야. 복잡함이 문명의 증거지.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를. 저는 베이징 교회의 연구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에서 한자의 인지적 구조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응성을 연구하죠. 중국어가 세계 표준이 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저에게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류 교수님, 디지털 시대 문자 효율성 연구 국제 워크숍에 중국 대표로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우리 한자의 위대함을 모르는 서양인들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학과장이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신하이, 자네는 우리 문자의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야. 중국의 자존심을 지켜주게. 워크숍 첫날, 저는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자가 어떻게 5,000년 동안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미래의 문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설명했죠. 참가자들은 공손하게 박수를 쳤지만 눈빛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휴식 시간에 유엔 언어보존위원회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류 교수님, 이건 워크숍 부속 자료입니다. 여러 문자 시스템의 데이터 패킷인데 한글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지요? 아, 네.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비교 연구용 데이터로만 생각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자료를 펼쳐봤습니다. 한글 문자 구조도와 함께 정보 코드와 효율성 데이터가 있었어요. 처음 본 한글의 체계적 구조에 살짝 놀랐지만 곧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건 설계도라기보다 블록 장난감이군. 24개 자모. 그게 무슨 문자인가? 한자는 수만 개인데. 다음 날 아침 숙소 컴퓨터에 간단한 문장 구조 실험을 돌려봤어요. 한자와 한글 각각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측정해 보려고요.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 데이터의 정합성이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어요. 오류가 거의 없었죠. 단순해서 그런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한글 데이터를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마치 뭔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워크숍 마지막 날 각국 대표들이 모여 최종 논의를 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죠. 문자의 미래는 단순함에 있습니다. 누구나 배우고 쓸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단순함이 전부라면 그림 이모티콘만 쓰면 되겠네요. 문자는 문화의 정수입니다. 단순화는 정신적 빈곤을 의미해요.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의장이 중재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데이터를 각자 분석해보고 다음에 다시 논의합시다.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글 데이터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냥 확인해보는 거야. 다른 의도는 없어. 베이징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한자의 시각적 인지 구조에 관한 논문을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워크숍에서 받아온 한글 데이터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잠깐만 살펴보자. 그래야 더 확실히 반박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한글 구조도를 펼쳐놓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자음을 먼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각 글자의 모양이 발음 기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치아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닫힌 모양. 이걸 15세기에 설계했다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적으로 웃으며 메모했어요. 그냥 발음 부호로 만들었겠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다음으로 모음을 분석했는데 여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3가지 기본 모음이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철학적 의미까지 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설계한다는 건 단순한 기술적 작업이 아닌 심오한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글 키보드를 검색했습니다. 시험 삼아 써보는 거야. 그냥 실험용이지. 스스로에게 변명하면서도 한글로 간단한 단어를 타이핑해봤어요. 안녕, 하늘, 사람. 키보드의 자판 배열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왼쪽에는 자음, 오른쪽에는 모음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거의 충동적인 행동이었어요. 훈민정음 창제 원리, 조선시대 문해율 변화, 한글의 디지털 적응성 등 다양한 자료를 모았죠. 연구실로 돌아와 열심히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주도한 한글 창제 과정, 철저히 과학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목적. 백성을 위한 문자라.
그 문구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중국 문자의 역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개념이었거든요. 한자는 항상 지배층의 도구였고 평민들은 그저 제한된 글자만 알면 됐었죠.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한글 관련 자료를 탐독했어요. AI 기반 언어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글과 한자의 습득 곡선을 비교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평균 2주면 기본 읽기가 가능했고 한자는 최소 2년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쉽고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야. 근본적인 설계 철학의 차이다. 제가 믿어온 복잡함이 우월함이라는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복잡함이 목적이 아니라 효율적인 소통이 문자의 진정한 가치라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연구실에서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문자의 역사, 설계 원리, 그리고 사회적 영향까지. 저는 한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본을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여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라. 세종대왕의 이 문장을 읽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문자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라는 관점이 신선했습니다. 우리 중국 역사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철학이었으니까요. 한글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조선시대 문해율 변화에 관한 논문도 발견했습니다. 한글 창제 전후로 일반 백성들의 문해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한글이 보급된 후 200년 동안 조선의 문해율은 중국보다 월등히 높아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이럴 수가. 우리가 항상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저는 내부 학술 포럼에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글의 구조 효율성과 정보 정착률 제3문자 가능성 평가였어요. 순수한 학술적 호기심에서 시작한 연구였지만 결과가 보여주는 사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은 메시지와 전화로 불이 났어요. 동료 교수들부터 학과장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 당장 내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올린 거야? 가장 충격적인 건 지도교수였던 린징아오 교수의 전화였어요. 그는 제게 즉시 연구실로 오라고 했죠. 신하이,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이건 자네 철학이 아니라 중국 전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글이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저 문자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뿐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을. 사실? 어떤 사실이 우리 5000년 문화유산을 부정할 수 있단 말이냐? 린 교수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국가적, 문화적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중국인의 정체성 자체가 한자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류 교수님이 한글을 찬양했대. 한자를 배반했다는 소문이 있어. 몇몇 학생들은 제가 지나가자 고개를 돌렸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는 포럼에서 보고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봤겠죠. 제 마음속에선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어요. 학자로서의 진실 추구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글 자료를 펼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자가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꿀 수 있었는지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특히 한글이 민주화 운동과 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게 된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와 권력 분배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문자는 귀족의 도구인가, 사람의 도구인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믿어온 한자는 우월하다라는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문자의 가치는 그 복잡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가에 있는 건 아닐까? 린 교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글 연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 있었어요.
UN 언어보존위원회에서 두 번째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워크숍의 후속 모임이었어요. 주제는 디지털 시대 문자의 경쟁력이었습니다. 학과장은 제게 참석하지 말라고 권했지만 이번엔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가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중국 대표였고 무엇보다 한자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죠.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가 정말 객관적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도쿄에서 열린 이 모임은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국 문자의 디지털 적응성에 대해 발표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한자의 시각적 풍부함과 의미적 깊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하버드 언어학과 교수가 질문했어요. 류 교수님,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가 현대 정보사회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글자 습득과 디지털 처리 측면에서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적인 답을 해야 했지만 중국 대표로서의 입장도 있었으니까요. 한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진화해왔습니다. 복잡하지만 그만큼 정보량이 풍부하죠. 그때 한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이론적 논쟁보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각 문자 시스템의 학습 곡선과 정보 처리 효율성을 직접 측정해보는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한 유네스코 관계자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30분간 각 문자를 가르친 후 기억력 활용성, 재현율을 비교해봅시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중국 대표단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라서 유리합니다. 이건 과학이 아닌 정치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참가자들이 실험에 찬성했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대표들은 문자 보급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이었죠. 결국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중국 대표단만 반대했지만 다수결로 실험은 즉시 진행하기로 했어요. 의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시작합시다. 간단한 실험이니까요. 참가자 선정이 핵심이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할 것인가? 주변을 둘러보니 회의에 참석한 언어학자들 중 동아시아 언어를 모르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유럽 언어자문단, 유네스코 아동문해 전문가들이 자원했습니다. 객관성을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이 한글과 한자를 모두 경험하게 합시다. 그룹 A는 먼저 한글을, 그 다음 한자를. 그룹 B는 반대 순서로요.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각자 4-5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언어 전문가들이었죠. 한 참가자는 6개월 만에 아랍어를 마스터했다는 옥스퍼드 교수였고 또 다른 이는 멸종위기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 수십 개 언어의 문법을 독학한 현장 언어학자였습니다. 이런 언어 천재들도 한자를 쉽게 배울 수 없다면 그건 문자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대표의 말에 회의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한글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곧바로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교실 2개가 마련되었고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룹 A는 먼저 한글을, 그룹 B는 먼저 한자를 배우기로 했죠. 각각 30분 교육 후 테스트가 진행되고 그 다음 반대 문자를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류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한자 교육 방법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야. 문자 자체의 설계 철학 차이지. 한국 대표와 중국 대표는 각각 교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장 기초적인 50개의 한자를 선택했고 한국 대표는 한글 자모 24개와 기본 결합 방법을 준비했어요. 외교부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류 교수님, 이 실험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문화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압박감이 커졌습니다. 학자로서의 객관성과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죠.
이제 곧 한자와 한글의 정면 대결이 시작될 터였으니까요. 교실 밖에서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30분이 이토록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다른 중국 대표들은 자신만만했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죠. 저는 한글 교육실 창문을 통해 잠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 교수가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을 쓰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참가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따라 쓰고 있었죠. 몇몇은 이미 간단한 단어를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한자 교실로 가보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참가자들의 얼굴에 혼란과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교수는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지만 기본 한자 몇 개를 가르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한 참가자가 머리를 긁적이며 물었습니다. 이 획순을 어떻게 기억하죠? 30분이 지나고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배운 글자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는지, 소리와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지 평가받았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천천히 결과를 발표했어요. 30분 교육 후 참가자들의 글자 재현율입니다. 한자의 경우 참가자들은 배운 한자 중 평균 0.8%만 정확히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글은 96%의 재현율을 보였습니다. 회의장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진행자가 계속했어요. 오답률을 보면 한자는 91%의 참가자가 잘못된 답을 제시했고 한글은 단 1.2%만이 오답을 냈습니다. 논평자가 덧붙였습니다. 24시간 후 기억률 테스트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현율에서 이미 너무 큰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옥스퍼드 언어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자는 벽, 한글은 문이었어요. 한글은 처음부터 이해가 되는데 한자는 외워야 할 것들만 쌓여가는 느낌이었죠. 유네스코 문해교육 전문가는 감탄했어요. 이건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한글은 논리적 시스템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 가까웠어요. 하버드 교수의 말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자는 예술이지만 문자는 예술이 되면 안 됩니다. 문자의 본질은 정보 전달이에요. 그 점에서 한글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실험을 지켜보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일 줄은 몰랐어요. 다른 중국 대표들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장이 즉시 항의했어요. 이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어요. 30분 실험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프리카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자의 효율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아니라요. 논쟁이 격해지자 의장이 중재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어떤 문자가 우월하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은 결론을 내린 듯 했어요. 회의장을 둘러보니 감탄과 놀라움의 시선들이 한국 대표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어요. 저도 따라 나왔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대표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류 교수, 베이징에 돌아가면 이 실험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마세요.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어요. 노트북을 펼쳐 한글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문자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한자는 중국 문화의 정수야. 그건 변하지 않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자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아름다움? 전통? 아니면 모두가 쉽게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실험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중국 대표단은 서둘러 도쿄를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국내 긴급 회의를 이유로 들었어요. 저도 함께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표단장이 모두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공식 발표는 본부에서 결정할 거예요. 베이징에 돌아오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실험 관련 영상이 전면 삭제되고 있었어요. 일부 학술 사이트에 올라온 짧은 클립들도 24시간 내에 모두 사라졌죠.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서 실험에 대한 언급을 시도하면 계정이 정지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 언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한글 찬양은 서구의 정치적 왜곡이다. 중국 문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교내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제 연구실 열쇠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니 시스템 오류라며 얼버무렸죠. 학과 회의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동료 교수들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도 안 마주쳤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류 교수, 당분간 언론 인터뷰는 모두 거절하게. 그리고 수업은 한 학기 쉬는 게 어떤가? 연구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이건 사실상의 정직 처분이었어요. 베이징대에서 제 위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 제자가 몰래 제게 와서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부 고발로 유출된 문건이었어요. 이 실험 결과는 절대 젊은 세대에게 퍼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특히 언어학과, 문학과, 교육학과 학생들에게는 철저히 차단하라. 저는 종이를 읽자마자 불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건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통제였습니다. 그날 밤 한 동료가 몰래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하이, 내일부터 내 컴퓨터와 이메일이 모니터링 될 거야. 조심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저는 그냥 언어학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제 노트북에서 한글 관련 자료를 모두 외장하드에 옮겼어요. 다음 날 대학 게시판에 새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외국 문자 연구는 사전 승인 필요, 저를 겨냥한 조치가 분명했어요. 학생들은 달라졌습니다. 제 수업을 듣던 아이들이 갑자기 수강 취소를 했고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이 다른 교수에게 옮겨갔어요. 한 학생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졸업이 걸려 있어요. 고립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탐구하다가 이런 결과를 맞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신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내 연구 잠시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틀린 건가요?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진실이라. 그래, 그게 가장 위험한 거지. 창밖을 보니 베이징의 밤하늘이 흐렸습니다. 한글을 향한 제 여정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 이건 끝이 아니라 결심의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서울대학교 초청 강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동아시아 문자학 세미나였지만 실제로는 한글에 대한 제 연구를 발표할 기회였어요. 중국에서는 허가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승인이 났습니다. 아마도 저를 중국 밖으로 내보내 조용히 해결하려는 전략이었을 거예요. 혹은 제가 정말로 한자의 우수성을 주장할 것이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세종대왕 동상을 찾아갔어요.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왕 앞에 서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500년 전에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혁명적인 생각을 실현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강연 제목은 문자의 철학 사람의 글자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강당은 언어학자, 학생들, 그리고 일반 청중들로 가득 찼어요. 긴장됐지만 이제는 제가 말해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했어요. 저는 문자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여야 합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자는 아름답습니다. 5,000년의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죠. 하지만 한글은
한글은 혁명입니다. 문자의 본질적 목적을 완벽하게 구현한 혁명이에요. 제가 한글 연구 결과를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놀라움, 그리고 감동으로 변해갔어요. 도쿄 실험 결과를 공유했을 때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연 말미에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천한 문자라 불렀습니다. 모두가 쓸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모두가 쓸 수 있도록 만든 글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글자입니다. 강연장 뒤편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 소리가 퍼져나가더니 곧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학자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 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류 교수님, 중국으로 돌아가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한글박물관, 훈민정음, 세종학당까지. 한글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날 예상대로 대학에서 공식 경고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가문화전통에 대한 불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연구실 간판을 바꿨습니다. 한자 인지구조 연구실에서 문자의 미래 연구소로요. 어쩌면 곧 이 간판도 내려야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 그것이 문자의 본질이라면 한글은 그 완벽한 구현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글은 인간을 위한 문자였다. 그래서 엘리트였던 나를 무너뜨렸고 지금은 나를 다시 일으킨 문자다. 류시나이는 믿었습니다. 문자는 선택받은 자만이 다룰 수 있는 고귀한 도구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한글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짜 문자의 의미를 마주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